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에 대한 수업을 강의를 맡게 된 이창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식사는 다 하고 오셨나요? 네, 저도 지금 급하게 저기 드라이브 스루로 차에서 먹고 왔는데 여기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낮에 각자 또 일이 있으시죠? 예, 예. 야, 그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박수 좀 드릴게요. 예. 정말 대단하시고 이런 열정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이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관련 일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좋은 덕담이 됐나요? 네. 예. 제가 1기 때부터 강의를 출강을 했었고, 예, 지금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입니다. 예, 우리 또 노현상 우리 부원장님하고도 아주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노 회장님이 부탁으로 제가 이렇게 1기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1기 때만 해도 뭐 한 여기 꽉 차고 한 20명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2기, 3기 이렇게 지나면서 좀 학생 수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밖에 막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이제 잠긴다고 그러는데 이따 집에 가실 때 조심히 좀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마인드에서는 벌써 10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 저도 건축을 전공했어요. 근데 대학교에는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 산업기사, 지금 이제 2급이라고 하는데 2급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퍼시스에서도 좀 일을 했고요. 뿌리 건축사무소, 한길 건축사무소, 또 사무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 중에서는 탑에 드는 설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삼성 계열이고 거기서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 46 인테리어라고 하는 우리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그냥 인스타그램에 디자인 46 검색하시면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제 그런 작업 과정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들이 좀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드리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열강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한 4주 됐나요?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이론적인 어떤 원론적인 얘기부터 건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스케치업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도 다 배우셨을 거고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여기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출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또 전기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그 2달 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 공사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좀 현장에 좀 있다가 와가지고 오늘 조금 복장이 조금 캐주얼한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선입견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첫인상이랑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모습으로 외관을 치장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수업들, 실내 건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전기의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 목자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수업들을 다 버무려서 하나의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공간의 최종적인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마감 공사,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마감한다. 예. 우리 마감이 되면은 막 쫓기잖아요. 막 쫓기고 뭐 급박하게 돌아가죠. 예, 예. 항상 뭐 이렇게 마감 때 바빠요. 예.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마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 이 마감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그 공정의 모든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SD 워커 이 교육관 여기 우리 교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색상이 아주 그 절묘하게 매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블루 같은 그런 블루 색상하고 또 이런 화이트 톤하고 또 천장은 또 약간 에메랄드 빛인데 채도가 살짝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톤앤톤으로 아주 매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우리 이제 우드를 섞어 가지고 슬라이딩 도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바닥은 또 우리 이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카펫 같은 계열의 타일을 이용해서 이제 또 카펫도 무늬가 좀 이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게끔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결국엔 우리가 이 골조라는 거를 세우고 이 공간을 완성하잖아요. 우리 목수들이 틀을 세우고 우리 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골조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완성된 구조물의 표면에다가 내부가 될 수도 있고 외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외부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예, 외부에 그냥 콘크리트 그 상태로 만드는 거를 우리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런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마감재 없이 그 재료의 물성 자체 하나만으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디자인 언어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구조체에다가 외부에다가 마감재를 입히는 게 우리가 완성된 건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벽돌을 쌓는다든지 석재를 붙인다든지 징크 판넬을 붙인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결국엔 우리는 마감이라는 것은 구조체에다가 아름다운 이 공간의 모든 마감재의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설치하고 가설하고 치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이제 건축물 내부를 이렇게 치장하는 것을 우리가 수장 공사, 인테리어 피니싱 워크, 그냥 말 그대로 마감 공사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마감 공사 기법들이 있어요. 타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장,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다 페인트잖아요. 그 다음에 도배, 도배 많이 아시죠?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가정집은 도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필름, 우리 시트지 필름재로 마감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우리 도장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뭐 시간이 된다면 타일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페인트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이거는 페인트가 아니네요. 이제 우리 천장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런 부분도 다 페인트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감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페인트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쉬우면 또 쉬운 게 페인트예요. 우리 어릴 적부터 물감 많이 사용했잖아요. 물감 그리듯이 이렇게 그냥 쉽게 쓱싹쓱싹 할 수 있는 마감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마감재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물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공사다. 이게 우리 이 색 염료가 막을 형성해서 표면을 도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도장 공사를 통해서 또 이 구조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렇게 페인트를 한 게 그냥 색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구조체, 뭐 목재면 목재, 뭐 철이면 철, 부식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페인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그런 마감 기법이에요. 얼마나 이제 접근성이 쉽냐면 우리가 여러 기능사들이 있잖아요. 타일 기능공, 뭐 필름 기능공, 그 다음에 전기 기능사 뭐 있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빨리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으면 그 도장 기능사를 따세요. 왜냐하면 학원 딱 2번 나가면 딸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예,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만큼 접근하기 쉽다는 거지 사실 본질을 얘기하면 도장도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접근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셀프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뭐 직접 예전에는 저희 방 안에 제가 직접 페인트도 해보고 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페인트? 직접 한번? 이렇게. 예? 집에서 해보셨어요? 예. 셀프로. 예. 예. 그 셀프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기법 중에 하나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상당히 예민하고 또 많은 주의사항을 요하는 마감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도장의 기능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내구적인 향상 아까 제가 이 구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이스텐 뭐 이렇게 우리 목자재 같은 거 방부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우리 바니쉬라 그래서 오이스텐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목재가 썩지 않도록 그 다음에 습기에 닿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나멜 코팅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에폭시, 우레탄 도장, 우리 주차장 바닥 한번 다 아시죠? 주차장 바닥 이렇게 약간 고무 같은 성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차가 막 이렇게 타이어 소리 삑삑 나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우리 우레탄 도장 에폭시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그런 구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드라이비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드라이비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외관에 건물의 외관에 이렇게 뿜질해가지고 팍 뿌려가지고 마감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드라이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단열 스티로폼 발포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뿌리면서 그 자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마감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저렴한 외관 기법 중에 하나예요. 외장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벽돌을 뭐 마감한다든지 석재를 붙인다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 기능적인 거 단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걔가 이제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의정부에 막 그 주상복합 건물 막 화재 나가지고 막 확 홀라당 타버리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복합 패널이라고 하는 그 패널 자재를 쓰는데 사실 그 속에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화재에 조금 취약하죠. 이제 스티로폼이니까. 예.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하는데 우리 도장이 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다 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질, 경질. 그러니까 연질이라고 하는 거는 말랑말랑한 연질, 그 다음 경질은 굳으면 딱딱해지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 말하는데 폼이라고 해요. 이게 스티로폼이에요, 이것도. 예.
우리 이거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재 이거를 사용합니다. 예, 내부를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가득 충진재를 채워서 스티로폼으로 이제 채우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다 도장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뭐 물론 도장 어떤 그런 페인트만 하시는 분이 이런 페인트 하시는 분하고 별도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 말고의 별도의 기능공들이 이 작업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도장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이제 아름다운 그런 마감을 형성하는 우리 이런 벤자민 무어 같은 수성 페인트들 이제 이렇게 발색을 내는 여러 가지 색을 내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도장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가 있죠. 이 벤자민 무어라는 페인트는 대단히 유명한 페인트예요. 이게 가격도 되게 비싸고 미국 제품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그 아이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 삼화 페인트 이런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제로 제품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는 이 제로 제품이 없었어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규정이 이 원까지만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돈을 더 들여가지고 이 재료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 원 정도만 만들었는데 이 벤자민 무어라는 회사가 이 재료 완전히 친환경적인 페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명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들도 이제 규정이 생기면서 이제 삼화 페인트도 뭐 이제 이 재료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리지널 이 재료 제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미국 회사인데 던 에드워드라든지 또 이거 이태리 회사인데 발 페인트 이런 페인트들은 일반 우리 삼화 페인트나 뭐 제비표 페인트, 비둘기표 페인트 그런 거를 떠나서 페인트도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심미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를 이 회사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제 요즘도 우리 국내 회사들은 얘 제품들을 이제 많이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워낙에 또 유명한 페인트예요. 예. 엄청 비싼 또 페인트기도 하나고. 도장의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우리 물로 섞어서 쓰는 거는 수성 페인트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물로 희석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페인트 칠이 가능하고 건조가 빠르다. 가장 중요한 게 냄새가 안 나요. 이제 물에 섞어서 하는 그냥 우리 수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 실내 사무실 같은 이런 페인트는 다 수성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얘네는 아까 그 피막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막이 물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되게 약해요. 되게 얇아요. 거의 뭐 0.001mm도 될까 말까? 나노 정도 될까? 그러니까 그냥 이 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그래서 스크래치라든지 뭐 흠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좀 취약해요. 예. 그래서 우리 도장 페인트 한 공간은 사실은 이런 이렇게 긁힘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쓱 긁으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요. 상당히 이게 약하고 그 다음에 습도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 많이 활용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코팅을 해서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내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가정집은 거의 이렇게 잘 하지는 않죠. 상업 공간도 그렇고. 근데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큰 스타필드 같은 그런 쇼핑 공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이 수성 페인트에다가 폴리염화 비닐을 코팅을 한 VP 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좀 더 내구성이 좀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아크릴 계열의 광택스,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내구성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아크릴 성분을 섞어가지고 또 물하고 섞어서 만든 페인트가 있어요. 이제 화장실에서 주로 많이 또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예요.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광택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무늬 코트,
탄성 코트, 뭐 졸라통, 우리 발코니에 이렇게 막 뿌리는 페인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수성 페인트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거예요. 네, 저 이렇게 사무실에 이런 보시면 이런 이렇게 천장이라든지 이런 벽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수성 페인트를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장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도장 기능공이 물론 하긴 했지만 우리 계신 분도 그냥 가서 그냥 롤러로 이렇게 쓱쓱쓱쓱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은 마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본질을 따져보면 이 롤러만 하는 게 도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밑작업이라고 하는데 표면이 이 롤러질 할 수 있게끔 깨끗해야겠죠. 예.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은 쉽지만 결코 아무나 뭐 쉽게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봐야 될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예, 뒤에서 제가 이제 시공 방법에 대한 설명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천장을 이게 석고보드가 돼 있는 부분들, 이음매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제 퍼티라고 해서 이렇게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레이저가 안 되나 봐요. 예, 되는구나. 이렇게 움푹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라인 이렇게 지금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석고보드 한 장이 한 장이 붙어가지고 이어지는 이음매 부분인데 거기가 약간 볼록하잖아요. 이게 이제 퍼티를 먹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거 아마 이제 마감 때문에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사포질을 더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더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음매 부분이 잘 갈라지기도 하죠. 여기도 사실은 이제 퍼티를 이 뽀리빠데라 그래서 이제 경화제 같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퍼티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 사전 작업 여기 보면 이 라인들을 보면은 다 지금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 라인 이음매들이 보이네요. 예. 사실 조금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라인들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우리가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돈을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사무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흰색으로 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도장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천장은 노출로 했는데 노출은 이제 뿌리는 페인트로 이제 사용한 방식으로 시공을 했어요. 어쨌든 다 이 실내 내부는 우리 이제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를 물로 섞어서 하는 페인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온 입구 쪽에 이렇게 책장 같이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수성 페인트는 이게 긁힘이라든지 내구성이 되게 취약해요. 그럼 이런 선반 같은 경우는 책을 자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거기다가 뭐 많이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긁혀버리면 이제 손상이 가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광택이 있는 페인트, 라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코팅을 입혀서 하는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매끈하게 이제 요 부분까지만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여기는 롤러질을 했고 여기는 뿌렸어요. 그래서 딱 요 면하고 요 면하고 딱 만져보면 여기는 딱 요 우리 데스크 같이 이렇게 매끈해요. 근데 여기 옆면은 이제 이렇게 롤러한 것처럼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어요. 딱. 이제 우리가 페인트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페인트를 써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사무실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도 우리 수성 페인트로 시공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한 것들이에요. 예. 이게 여기 뭐 병원 공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박스를 만들어서 이것도 다 이 석고보드 한 장 한 장을 다 이어가지고 라운드해서 만들었죠. 이런 것들도 이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런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그냥 퍼티를 몇 번씩 해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서 롤러로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페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페인트고 이것도 페인트예요. 이게 꼭 돌 같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우리 졸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들인데 이게 돌가루에 그런 성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하는 방식이에요. 발코니 같은 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석재의 마감을 표현할 수 있게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을 잘라서 붙이면 이런 라운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하면 돌의 질감을 효과를 내면서도 페인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수성 페인트예요. 수성 페인트. 물에 섞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발코니에 여기 우리 발코니에 많이 하는 탄성 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탄성 코트. 이거는 아까처럼 돌가루가 섞인 게 아니라 고무 성분이 이제 고무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해요. 이제 고무 때문에. 그래서 발코니 같은데 청소하기 편하게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발코니 탄성 코트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관리와 청소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그 성분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 이것도 수성 페인트입니다. 뭐 간혹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거 유성 락화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뿌리는 방식일 뿐이지 수성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기름하고 섞어서 만든 페인트를 이제 유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수성에 비해서 이 막이 상당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수, 우리 방수 페인트, 우리 그 옥상 방수 초록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그게 다 우리 이제 고마스 뭐 이런 다 유성 페인트예요. 우리 기름 성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쉽게 일반인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듯이 모든 이 자재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함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함수율. 이게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그 성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그냥 발라도 색이 잘 입혀지죠. 이제 이렇게 싹 이렇게 왜냐하면 걔 자체가 어쨌든 물을 싹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름은 어쨌든 물하고 기름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재라든지 우리 돌이라든지 이런 유성 페인트를 바르면 잘 안 입혀져요. 그래서 프라이머라고 하는 이게 딱 도포가 될 수 있게끔 끈적끈적한 그 하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꼭 먼저 선 작업을 해줘야 표면에 딱 잘 입혀져요. 아까 얘기한 이제 그 함수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성 페인트는 적용이 되게 쉬운데 어쨌든 유성 페인트는 이렇게 막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내구성도 강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작업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성 페인트 한번 발라보십시오. 이게 진짜 롤러질 안 돼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나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희석해주는 거를 좀 섞어서 해야 발림이 좋아요. 발림이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표면이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도포를 먼저 해줘야 잘 입혀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가들이 좀 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름 냄새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실내에 유성 페인트 쓴다? 와, 이거는 진짜 뭐 발암 물질을 그냥 다 들어 마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에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주로 철제, 우리 함수율이 필요 없는 철제라든지
목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번에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머라든지 제소라든지 이런 거 발라야 됩니다. 그런 제품들의 어떤 기능적이고 내구성을 요하는 데 시공한다. 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도막층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킵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옥상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방수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외부 간판, 우리 저기 바깥에 우리 뭐 이렇게 이 상가들 보면 간판들 있잖아요. 거기 페인트 같은 경우는 다 유성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수성 쓰면은 비 오면 다 씻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에나멜 페인트라고 하고 있고, 라카, 물론 수성 라카도 있지만 보통 라카라고 하는 거는 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프레이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이게 쫙 이렇게 뿌리는 거, 이거 다 유성 계열이고, 우레탄, 에폭시 이런 오일스텐 같은 것도 다 유성 계열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제가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꽃집인데, 요 꽃집 요 간판을 우리 보통 이제 갈바라고 해가지고 금속으로 접는데, 이렇게 금속으로 틀을 짜서 만든 다음에 요 이음매 부분 흰색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노랗죠. 이게 이제 우리 퍼티, 혹시 퍼티는 아시나요? 퍼티, 이제 우리 이제 끈적끈적하게 된 시멘트 계열 같이 생긴, 이렇게 쉽게 메꿈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자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시공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걸 떠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발라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다든지 이음매 부분을 이렇게 싹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흰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퍼티가 있고, 이거는 이제 뽀리 퍼티라 그래가지고 경화제, 우리 경화제라고 해서 순간 빨리 굳게끔 만드는 그 화학을 제품 섞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섞어서 돌처럼 딱딱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 퍼티는 수성 계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팍 부러뜨리면 확 갈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금방 갈라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아주 돌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표면이 딱 갈라지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외부용 우리 간판은 이런 걸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성이라고 하는 페인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성 계열인 퍼티를 써봤자 잘 먹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꼭 이 뽀리 빠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그 에나멜 라카 페인트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여기 목재 데크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 방부목인데, 여기다가도 그냥 방부목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치공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오일스텐, 이것도 유성 계열인데 그거를 좀 도포를 해줘야 얘가 물을 먹어도 좀 튼튼하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우리 사무실인데, 이런 부분, 이런 선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이 유성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예, 아까 말씀드린 냄새도 되게 격하게 나고 하지만 기능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데스크 같이 이렇게 책상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우리 피아노 학원 뭐 이런 선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사무실에 이제 저희도 여기 책장 이런 부분들은 긁히니까 이런 데는 라카를 사용해요. 예. 네, 많이 사용하면 이제 냄새가 많이 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꼭 유성 페인트를 해서 피막을 강하게 형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실제로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를 도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알고 계시면 이제 우리가 페인트 하시는 분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는 우리가 내구성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라카로 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이제 에폭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바닥에 이렇게 코팅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유성 계열입니다. 우리 상가 같은데, 요즘에 이제 우리 카페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아까 페인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시멘트 밑바탕 그 구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하면서 만들어진 페인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화학 약품을 살짝 섞으면 이렇게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늬 마블이 생겨가지고 그게 되게 빈티지스럽고 좀 이쁘고 뭐가 느낌이 나오는 것 때문에 카페에서도 그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바닥에 이런 카펫 타일 이런 걸 붙인다든지 실제 우리 타일을 붙인다든지 이러면 일단 바닥에 평평하게 미장하는 미장 공사 후에 또 마감 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돈이 또 2배로 드니까 이게 원래 처음 시작된 거는 뉴욕이에요. 뉴욕. 예, 뉴욕의 어떤 그 공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코팅된 거를 미장 위에다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뿌렸는데 뭐 따로 이렇게 타일 붙이거나 뭐 이런 거 마루 붙이지 않으니까 비용이 절감되면서 그 코팅층이 두꺼우니까 유성이니까 바닥도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청소도 편해.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약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막 무늬가 막 생기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되게 그 다음부터 많이 활용하기 시작됐어요. 예, 예. 우리 이제 그런 인더스트리 그 인테리어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더스트리 그 인테리어가 사실 뉴욕에서 온 거거든요. 뉴욕 공장지대가 우리 성수동이 이제 요즘에 막 그런 식으로 옛날 공장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 노출 그 상태로 많이들 활용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도 시작된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그 목재 설명했는데 목조 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외부에 다 이렇게 루바를 다 해도 편백나무 루바를 해도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오일스텐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바니쉬 오일스텐도 그냥 코팅 투명한 액도 있지만 색깔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색을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은 아예 이제 칠하면서 색도 칠해지면서 표면도 보호하는 역할. 이것도 다 어쨌든 유성 페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천연 페인트 이제 우리가 이제 유성, 뭐 수성,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천연 페인트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E0, E1 그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잖아요. 우리가 이 친환경에 가까운 제품, 유독성의 어떤 화학 재료를 섞지 않은 제품들을 우리 천연 페인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 되게 유명한 회사가 이제 벤자민 무어라고 하는 회사예요.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인테리어가 어쨌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셀프 인테리어가 많이 발달됐어요. 이제 집에서 본인이 직접 페인트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다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마감재가 거의 페인트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페인트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사실. 예. 그리고 벤자민 무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친환경 페인트, 유독성 냄새가 이 수성도 살짝 어쨌든 화학을 섞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완전한 친환경 페인트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는 친환경 페인트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예. 되게 유명한 페인트예요. 벤자민 무어의 스커프 X라고 해서 이 벤자민 무어에서도 제품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커프 X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성 페인트의 단점, 표면이 잘 긁히고 이렇게 막이 약한 거에 대한 단점을 개선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연 페인트다. 예. 이제 뭐 어떤 화학 제품을 섞지도 않았지만 내구성도 되게 좋고 색깔도 되게 발색이 잘 돼요. 예. 그만큼 되게 비싸요. 이게 한 통이 한 20리터 한 통이 한 5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페인트는 막 사마 페인트 이런 거는 뭐 한 말에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되게 비싼 페인트예요. 예. 뭐 같은 비슷한 그런 회사지만 우리 이 던 에드워드도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페인트로 시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아주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색이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이 수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물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물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거나 그 물기가 아까 우리 재료 함수율 스며들면서 바래져 버려요. 예. 원래 바래져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성 페인트는
그런 게 약하긴 하지만 실내에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고 한 번에 잘 도포가 안 되고 그래서 외부로 많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색깔을 아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내구성도 강화를 할 수 있는 페인트가 바로 아까 우리 천연 벤자민 무어 페인트, 이 제품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가정집 특히 많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광택스라 그래서 천연 페인트지만 어떻게 신기하게 이 표면을 광을 약간 폴리어마 비닐 같이 코팅된 페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나왔어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만 활용도가 되게 높죠,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VP 도장, 이제 우리 수성 페인트 아까 얘기한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페인트예요. 이거 그냥 뭐 여기 영어에 나온 약자 그대로 비닐 페인트. 이제 표면에 비닐을 입힌 거죠. 그 내부에 주로 사용하는 페인트인데 아까 얘기한 그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에멀전 도료인 비닐 수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페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고급스러운 우리 실내 호텔 로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병원이라든지 우리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사무실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표면의 어떤 그런 내구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공간들은 이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신에 이것도 수성이기 때문에 일반 수성과 마찬가지로 물에 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물하고 그런 공간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 스타필드의 이 천장에 보면은 이 VP로 다 도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합 공간들, 큰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나중에 스타필드 가실 일 있으면 여기 난간 밑에 여기 한번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벽에 한번 만져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이따가 또 사무실 한번 만져보시고, 이거 그냥 일반 수성 롤러인데 저런 데는 여기가 표면이 이렇게 약간 매끈해요. 근데 수성이에요. 수성으로 이제 VP 우리 도장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장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이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직접 인테리어 그런 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서 나는 도장 기능사가 되고 싶다 없으시죠? 도장 기능사 어려워요? 그 학원 2번만 가면 딸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저희가 이 마감 공사에 대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작업자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감리자가 돼야 되거든요. 작업자들이 최고의 마감을 위해서 잘 시공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공 순서에 대해서 나는 작업자가 아니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것도 직접 해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빨리 배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서면 이렇게 뭐 자료로 가지고만 설명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실제 경험, 실무에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 그래서 뭐 롤러 이렇게 한번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도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보양이 제일 중요해요. 보양. 이제 보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샤시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이 색깔은 칠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대로 다 살려야 되는데 여기를 다 전체를 도장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얘네가 이 칠이 묻을 수가 있어요. 묻을 수가 있겠죠. 뭐 롤러 같은 거 칠하면 그 롤러가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뿌리면 막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 테이프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된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다 보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양 작업이 이 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 도장의 끝선은 다 보양에 달려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요런 데 요렇게 이거 다 보양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제 요런 데 보면 이런 거 보양이 제대로 잘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예. 이런 끝선들 이런 데. 예. 아니에요. 여기 진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 요런 부분, 여기 보죠. 이렇게 끝에. 예. 이게 보양을 우리가 이제 커버링 테이프를 붙이고 걔를 이제 이렇게 붙여요. 요만큼 절반 잘라서 얘는 칠할 거고 얘는 안 칠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여가지고 롤러를 하거나 칙 뿌린 다음에 얘를 이제 떼요. 그 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페인트의 그 도장의 우리 사전적 의미 얘기했잖아요. 피막을 형성한다. 예. 이게 이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뗄 때 그 막에 같이 들려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뗄 때도 촥촥 떼면 안 돼요. 원래 칼로 이렇게 촥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촥 떼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도장 이거 보양 붙이시는 분들이 붙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뗄 때 칙칙 다 걷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싹 잘 살살 떼야 되죠. 예. 이렇게 확 떼면 이런 끝에가 이렇게 탁 벗겨져 버리는 거죠. 예, 같이. 예.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할 때 도장은 이럴 수가 있다고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재단을 칼로 이렇게 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쫙 뿌리고 이렇게 사람이 때린 거기 때문에 그 막이 끝자리가 약간 두두두두두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항상 설명을 해요. 예.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페인트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여기 SD 워커뿐만 아니고 어디 이제 다른 공간에 가셔도 한번 이 끝자리를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우리 카페 같은 데도 보면 예. 끝자리가 딱 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예. 이렇게 벗겨지지만 않으면 나름 마감은 괜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보양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벗길 때도 되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 예. 저희 페인트 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이 20평인데 3일 동안 페인트를 했어요. 예. 첫날 반나절은 보양만. 예. 그러니까 한 3, 4시간은 계속 보양만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이제 퍼티. 예. 이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퍼티 작업을 하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우리 이 SD 워커 여기 아까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요런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석고보드 여기 이음매 이 퍼티를 다 먹인 거 흰색으로 된 우리 끈적끈적한 시멘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걔가 딱딱하게 굳으면 그거를 사포로 이렇게 막 갈아요. 샌딩을 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도 우리 SD 워커도 여기 석고보드 한 장 이렇게 이음매 이 부분을 퍼티를 먹였는데 약간 볼록하잖아요. 볼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음매 부분을 어쨌든 덮으려면 그보다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 싹 샌딩 해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1대1로 쫙 샌딩하게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2번, 3번 정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마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장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접근하기는 쉽지만 사실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이 도장 어쨌든 표면 정리라고 해요. 표면 정리. 우리가 표면이 어쨌든 이런 표면이 매끈해야 마감도 매끈하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작업, 이걸 이제 바탕면 정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목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재 자체의 함수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색이 잘 흡수를 해버리거나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프라이머란 제소라든지 이런 걸 발라줘야지 목재는 잘 입혀져요. 아까 특히나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석고보드, 이 석고보드라고 하는 이 자재를 우리 인테리어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실내에는 다 거의 웬만하면 석고보드를 사용하는데 그 석고보드 한 장은 900에 1800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규격화되어 있어요. 예, 이제 그거를 한 장 한 장 붙여서 마감할 때 그 이음의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음의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메꾸어 가지고 매끈하게 하나의 그런 라인처럼 만드느냐, 이게 이제 도장의 관건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도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도배는 이 정도까지 퍼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도배는 초배라고 해가지고 밑에 여기 끝자리만 퍼티를 해가지고 거기만 풀을 붙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붙이고 이렇게 살짝 띄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퍼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도장은 이 퍼티를 꼭 너무 많이 해줘야,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해야 마감이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퍼티, 전체를 그냥 다 퍼티하는 거예요. 그냥 이 표면이 뭐 예를 들어서 막 거칠해요. 막 이렇게 막 두두두두하다. 그런 경우는 그냥 다 퍼티해서 그냥 아주 그냥 퍼티로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만 한다 그러면 마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려면은 한 번에 안 되고, 이제 퍼티 한 번 하고 굳은 다음에 샌딩 샥 해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또 샌딩 샥 해주고, 그거를 한 3-4번 정도 해야지 뭐 마감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도장이 요즘에는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비자분들이 되게 쉽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까 우리 쉽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도장이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깨끗한 마감이 나오면, 표면에 나오게 하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인테리어 하는 감리자의 역할로 아주 깨끗한, 요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퍼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올 퍼티 말고 줄 퍼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줄 퍼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줄만 퍼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마감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이제 올 퍼티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페인트 하시는 분들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막 자기도 이제 올 퍼티 하기 시작해요. 이제 예. 우리 그 석고텍스라고 우리 교실이라든지 우리 상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뽀뽀뽀뽀 생긴 우리 텍스 같은 거 있잖아요. 천장 마감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요러 매끈하게 페인트를 하려면은 그 올 퍼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구멍을 다 메꿔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퍼티만 해서 될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샌딩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그게 오죽하면 샌딩 기가 나왔겠어요. 이제 그라인더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샌딩을, 왜냐하면 그만큼 정성과 신경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에요. 예. 샌딩을 해야 굴곡 없이 표면이 매끈하게 퍼티가 잡히니까. 예. 이 연마라고 하는 건데, 연마지. 우리 사포 알죠? 사포지. 예. 사포지가 철무점 가면은 뭐 100번, 150번, 180번, 200번, 25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해당 면적당 그 거친 입자의 크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자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연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장은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보통 한 200에서 250번을 항상 써요. 예, 예. 뭐 이거는 꼭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이제 뭐 작업자들한테 이제 250번 써서 하죠. 딱 이렇게 해줄 필요도 있고, 예. 어쨌든 그 정도 써야지 우리가 이제 잘 갈리니까요. 또 부드럽게 또 갈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그 넘버로
이 샌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샌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퍼티를 하고 났을 때는 어쨌든 걔는 첫 퍼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한번 이렇게 입자 센 걸로 한번 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퍼티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매끈하고 부드러운 표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입자가 아주 고운 걸로 사용해서 싹 갈아야겠죠. 예. 이런 작업을 한 두세 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퍼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것도 수성 계열이거든요. 예. 어쨌든 얘가 굳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퍼티 해놓고 바로 샌딩이 안 돼요. 예. 24시간, 보통 뭐 경화 시간 따지면 한 16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충분한 건조가 되려면 사실 24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작업자들이 퍼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헤어 드라이기 있죠. 헤어 드라이기로 막 쉬고 이렇게 쐬고 있어요. 막 그다음에 그 토치죠, 토치. 막 불 나오는 거. 그걸로 요런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마르라고. 빨리 건조시켜서 빨리 샌딩하기 위해서. 이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샌딩을 하면 당연히 그 퍼티 면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조 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퍼티는 못해도 한 2회 이상은 해야 표면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장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죠. 대표적인 기구들이 뭐 롤러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붓, 그 다음에 우리 분사 이제 뿌리는 거, 이런 거를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냥 롤러를 뭐 뿌리는 방식이 뭐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아무 때나 그냥 뿌리는 거로 하겠다는 거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걔는 뿌린다는 거는 이 공기 중에 어쨌든 그 페인트 그런 것들이 산화되기 날아가기 때문에 이 바닥을 제대로 보양하지 않거나 하면은 막 다른 데도 다 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고, 롤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롤러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한번 하고, 또 세로로 요렇게 한번 하고, 여기서 한 두세 번 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막 색을 입히려고 안 돼요. 우리가 이 표면의 피막을 아주 얇게 여러 번 도포할수록 이 균일하게 표면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롤러 자국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마감이 별로인 거죠. 우리 요렇게 아주 롤러 자국 없이 깨끗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요렇게 한 번 하는 거, 요렇게 한 번, 두 번 이상 꼭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모서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롤러가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붓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 붓도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아까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페인트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수성 계열이니까 이게 붓 하다 보면 그 물방울이 쭉 이렇게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작업의 우리 기술자의 퀄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붓질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붓 했을 때 물방울이 뚝 흐르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정말 기술자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 물하고 섞을 때 그 배합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고, 한번 이 바를 때 아주 세심하게 잘 바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붓질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우리 아까 목재라든지 뭐 표면이 콘크리트라든지 석고보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페인트 도포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퍼티 횟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줄 퍼티를 2번 이상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발려가지고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
그 외부 간판에 유성 페인트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이 유성 페인트는 기름이기 때문에 쉽게 흡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프라이머, 그걸 우리 보통 초벌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또 2번 바르고 3번 바르고 이렇게 여러 번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발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경험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 카페 같은 경우도 막 뿌려서 시공하잖아요. 노출 콘크리트로. 뭐 이런 경우도 이 경우는 진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다 보양했잖아요. 이 보양 이거 제대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거 뿌리는 거 그게 그냥 막 온 사방에 다 퍼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보양을 항상 꼭 잘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뿌리는 방식은 또 이것도 한 번에 잘 안 입혀져요. 그러니까 여러 번 또 뿌려야 되는 거고. 예. 이런 현장 여건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됐다.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커버링을 벗기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칙칙칙 해서 벗기면 안 돼요. 이제 아주 살살살 떼서 벗겨야 되고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벗기면 진짜 그건 또 안 되겠죠. 완전히 페인트가 이제 잘 마른 다음에 벗겨져야 되겠죠. 제가 여기 자료에서는 사실 지금 그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국토교통부에 있는 우리 표준 시방서가 있어요. 시방서에서 도장 공사에 대한 좀 주의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 부분인데 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수성 페인트라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하 뭐 5도 이하, 영하 5도 이하는 절대 시공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당연히 이 페인트 수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성이잖아요. 예. 금방 경화되기 버리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절대 시공을 금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5도 이상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더운 공간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5도 이하, 5도 이상에서 35도 이하 그 사이의 온도를 항상 유지해라 라고 하는 시방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내 습도가 85% 이상. 그러면 엄청 습습한 거죠. 우리 목욕탕 같은 경우 그런 거 안에서는 이제 페인트 자체가 먹히지가 않겠죠. 예, 그런 건 작업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페인트는 환기를 좀 잘 시켜줘야 돼요. 예. 특히나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 우리 그 휘발성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무슨 공장에서 우리 시공하다가 화재 나가지고 막 작업자들 다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천에 어디 그 무슨 쿠팡 공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실내 지하에서 우리 이제 이 유성 페인트 막 그런 데는 막 이제 뭐 실내고 뭐고 상관없이 빨리 공사 끝내야 되니까 막 뿌리는 막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밀폐돼 가지고 환기를 안 시켜놓고 밀폐되니까 이 실내에 그 휘발성 유증기가 막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누군가 그라인더로 자르다가 그 불꽃이 탁 튀면서 팡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트 할 때는 꼭 환기를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의점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까 우리 실내에서는 라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실제로 라카를 실내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표면을 피복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면을 좀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 우리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목재 같은 경우 그 목재 자체가 워낙에 또 푸석푸석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팅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라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냄새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아파트 막 민원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환기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작업자들도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 상식이지만 우리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작업자들이 문 닫고 막 그렇게 작업한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우리 이제 마감재가 있어요. 이제 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시트라고 하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우리 이 바탕면, 이것도 바탕면에 우리가 이제 입히는 건데, 아까처럼 우리가 뭐 물을 섞어서 하는 페인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색깔이라든지 색상이 입혀진 PVC 계열의 그런 접착 성분의 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셀프로 해보신 분들도 있으신가 모르시겠어요. 예.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다 필름이잖아요. 예. 진짜 나무 같죠? 예. 필름이에요. 예. 요것도 다 필름이고. 예. 이게 공장에서 입혀서 나오든 사람이 하든 요즘에는 다 필름으로 많이들 생산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다양한 색상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우드 같은 그런 이 표면의 어떤 이런 느낌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예. 특히 상업 공간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필름이네요. 여긴 도장이고 이건 필름이네요. 예. 예. 이렇게 타일 무늬의 필름도 나와요. 필름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부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앞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활용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 뭐 싱크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문짝 같은 경우 그런 거 필름으로도 다 시공 가능한 부분들이고, 북방기장, 뭐 그다음에 우리 이런 문 같은 거 다 샤시도 꼭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샤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색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 진짜 우리 뭐 구축 아파트들 막 체리색으로 된 그런 샤시들 막 그런 거, 샤시 기능적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교체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저렴하게 느낌을 바꿔주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가 필름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현관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방화문 이런 것도 다 우리 필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공으로 된 몰딩, 우리 천장에 있는 몰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감 벽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목수가 만든 그런 작업들, 도장도 많이 활용하지만 필름을 진짜 많이 써요. 예, 예.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도장뿐만 아니라 필름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하기 편합니다. 저기 우리 SD워커 우리 원장실 뒤에 보면 저 뒤에 템바보드로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예, 저거는 부원장님 저게 필름은 저기 백골인가요? 백골인가? 필름 되어 있는 거죠? 예, 저렇게 이렇게 랩핑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로 나와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자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둘 다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제가 한 것밖에 안 써서, 예. 여기 우리 현관문 이제 이런 것들, 이 메탈로 재질로 된 필름들이 또 있어요. 예, 이제 이걸로 다 한 거고, 우리 욕실에 있는 이런 이 고객분이 이런 색깔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하긴 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필름으로, 도장으로 한 게 아니고, 기존에는 그냥 흰색으로 된 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저렇게 필름으로 입힌 거예요. 예. 자, 여기 이것도 다 제가 한 건데, 이게 안방에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는데, 그 폴딩 도어가 원래 흰색이거든요, 샤시가. 예, 근데 이제 이런 틀이라든지 이런 프레임도 그냥 따뜻한 우드 느낌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필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TV 아래 이런 선반도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선반을 팔리기도 하죠. 예, 팔기도 하고 직접 나무를 가져와서 제작도 하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고 많은 현장에서 많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목수가 그 MDF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나무 소재 있잖아요. 여러분 목공 수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걸로 짜서 만든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입힌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처럼 그냥 우리 기성품도 있고 뭐 진짜 나무도 짜서 되는데, 가성비는 사실은 더 없어요. 예, 기성품이 제일 싸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고객님이 이 우드의 색상하고 방문의 색상,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의 색상을 다 맞추고 싶은 거예요. 색깔을.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문에 나오는 그 필름의 넘버를 가지고 요 선반도 그렇게 필름을 써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필름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간을 아름답게 표출을 해야 되니까 그 표출하는 방식이 우리가 색깔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표출 방식이잖아요. 막 같은 우드인데 막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건 연하고 막 그러면 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별로니까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름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예. 이것도 이제 제가 한 건데 요 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거 이제 금속 재질인데 필름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금속으로 이제 이렇게 짜서 넣으려다가 하다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를 생각해서 금속은 좀 비싸니까 예, 이제 그런 필름의 메탈 은색의 필름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활용한 거고 양쪽에 이런 템바보드도 아까 우리 SD워커 사무실처럼 흰색으로 된 필름의 템바보드가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한 건데 사무실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우드 패널, 우리 이제 SD워커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여기 우리 대표실 뒤에 이것도.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필름은 보니까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분절, 여기도 분절. 이것도 물론 뭐 이렇게 딱 가리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균일한 사이즈로 하는 이유가 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분절을 했을까? 이게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뭐 디자인도 있긴 하지만. 예. 맞아요. 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필름이라고 하는 자재가 1220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연결해서 붙이려면 그 이음매를 도배처럼 맞댐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엔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겹치면 이 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우리 한 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로 목공으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만드는 김에 이렇게 또 만들고, 이것도 아예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물론 디자인적으로 여기에 색깔과 이 색깔을 분리하기 위한 걸로 하긴 했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폭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재료에 대한 스펙, 이거를 알고 우리가 적용할 때 훨씬 다채로운 디자인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공 수업 배웠잖아요. 우리 다루기, 우리 각재 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몇이에요? 길이는 이제 3,600으로 나와요. 3,600으로 나오는데 우리 이 다루기 한 사이즈는 30에 30. 뭐 좀 작은 거는 뭐 28.5, 28.5. 그 다음에 뭐 합판, 우리 아까 석고보도 있잖아요. 석고보도 900에 1800. 900에 1800이라는 사이즈가 왜 생겼을까요? 오! 역시 우리 조교님이 여기서 항상 계시다 보니까 정말 아주 900에 1800 두 장 하나 붙이면 한 평이 돼요. 한 평이란 단위에 우리 이 건축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뭐 합판의 아까 길이 아까 3,600, 그 다음에 뭐 우리 2,400, 우리 이 2,400이라는 사이즈 되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우리 2,400 왜 이 실내 내부 공간은 2,400 이하로 많이 만들어질까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2,300이에요. 그 이제 요거 이제 건축적인 어떤 이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교수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리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그 4대 건축 거장이
모듈러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인체 치수를 가지고 모든 이 공간의 사이즈를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180의 성인 남성이 손을 딱 뻗었을 때 달랑말랑한 그 높이가 23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실내 공간에 서 있을 때 답답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은 2300이라고 해서 이제 2300이 정해진 거죠. 뭐 무릎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까지 무릎 사이즈가 보통 이제 한 45c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의자 높이가 45cm. 그다음에 우리 배꼽 높이가 평균 1m 이하 90cm.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싱크대 높이도 보통 이제 85에서 90으로 이게 다 이제 모든 우리 치수가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뭐 이제 이 얘기하다 나왔는데 우리 재료, 자재에 대한 사이즈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감에 대한 것도 아주 신경 써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필름 방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방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방하고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비방염은 당연히 뭐 그냥 일반 필름이고 방염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방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실내 공간, 우리 여기 SD 워커는 인가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가 받는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에 관련된 페인트도 뭐 방염 페인트로 써야 되고 뭐 방염 필름 당연히 활용해야 되고 특히 병원이라든지 이런 상공간은 방염 필름을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은 굳이 꼭 방염 필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민자 그냥 깨끗하게 그냥 흰색의 필름도 있고 메탈 재질로 만들어진 필름, 뭐 우드 필름, 그다음에 우리 이 천으로 된 천 패브릭 느낌의 필름, 뭐 반짝반짝거리는 유광 필름,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효과를 되게 잘 낼 수가 있어요. 필름의 규격은 1220, 1m 단위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한 롤은 또 20m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름 샘플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막 우리 메탈 계열의 필름들도 있고 이렇게 우드 무늬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렇게 질감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필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뭐 마블로 된 우리 석재 느낌 나는 이런 필름들도 있고요. 자, 필름 한번 시공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이제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 도장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필름을 하기 위한 그 표면이 필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필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제 근데 이런 데 필름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이렇게 미장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샌딩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면 정리하는 게 도장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필름할 때 활용하는 자재가 MDF라고 하는 소재 자재예요. 합판도 물론 필름 하기도 하고 속고보드도 필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재는 우리 MDF라고 하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쨌든 가공하기가 제일 간단하고 표면이 이미 매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 부착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테리어를 하시면 MDF라고 하는 이 자재는 되게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다 분절되어 있죠. 뭐 900이든 800이든 어쨌든 1220이 넘지 않게끔 이렇게 라인을 다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음매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잘 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퍼티예요.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이 목자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수가 못을 박았겠죠. 타카라고 하는 거를 싸서 그런 못 자국 그것도 다 우리 퍼티로 다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표면이 매끈하게 나오니까요. 이런 구조물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연결 이런 연결 부분들도 다 퍼티를 먹여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라운드된 요 부분도 이렇게 우리 라운드 할 수 있는 합판으로 이렇게
붙였을 텐데 그 이음매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퍼티를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장하고 되게 비슷한데 원 퍼티로는 매끈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나중에 감리 역할을 할 때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시간이 뭐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막 원퍼티 먹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그거는 제재를 하셔야죠. 그 퍼티 제대로 잘 먹이고 표면 샌딩 두세 번 해서 매끈하게 마감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프라이머, 필름이 접착 성분이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더 견고하게 오랫동안 딱 붙어 있게 하려면 어쨌든 그 표면에 프라이머를 발라서 접착력을 좀 높여줘야 돼요. 이 프라이머는 물하고 섞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건조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을 하게 되면 이 수분 때문에 이 MDF에 있는 이 표면이 이렇게 막 두드러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건조하고 두세 번 퍼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샌딩 해주고 작업을 해야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그 사이즈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재단을 해야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220이라는 이 폭으로 나와요. 그거를 우리 뒷면을 보면, 필름 뒷면을 보면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10cm예요. 10cm. 이렇게 재단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를 깔고 이 필름 전용 자가 있는데 이게 반듯하게 생긴 거면 어떤 식으로든 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얘는 이제 금속으로 된 자인데 이거를 딱 대고 우리 재단할 면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 이제 재단을 미리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어디 410에 7, 뭐 창가 어디 이렇게 다 써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재단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밑작업하면서 우리가 보통 필름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2명이 온다 그러면 한 명은 밑작업, 퍼티 작업하고 한 명은 이제 사이즈 재서 재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게 1220이 안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한 폭을 붙여야 되면 이 한 폭의 사이즈만큼 옆으로 자르고 이 길이도 이제 사이즈 재서 잘라야겠죠. 물론 여유 있게 잘라야죠. 딱 맞게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딱 이 사이즈만큼 자르면 안 되고 한 요만큼 자른 다음에 여기 끝에를 살짝 눌러가지고 거기를 칼로 이렇게 딱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항상 해야지 또 꽉 맞춰서 자르다가 이게 조금 모자라면 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필름 붙이는 거 여러 번 셀프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표면을 붙여가지고 위에서부터 딱 붙이면서 이렇게 싹 쓸어 내리면서 이렇게 붙여가요. 붙이고 중간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헤라로 이렇게 싹 문태야죠. 기포가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딱 떼갖고 다시 또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떼면 이제 그건 하수죠. 이제 우리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하는 거 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탁 여러 번 탁 하는 사람은 이제 하수인 거예요. 그 사람은 딱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필름 붙일 때 저도 붙여봤거든요. 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 기준점은 항상 수직과 수평이 맞는 쪽을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붙일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저 같으면은 뭐 이쪽부터 붙여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쨌든 수직이 기준점이 되죠. 그럼 그 끝선을 여기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끝선을 붙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펼쳐서 나가야죠.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붙이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 작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저같이 직접 붙여본 사람은 말 잘 들었거든요. 농담이고 이게 그러니까 작업자들을 항상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주되 항상 내가 그들의 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존중해주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협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조. 제가 이제 뭐 사담일 수도 있는데 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인테리어라든지 우리 이 건축가는 비슷한 직업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영화 감독은 자기가 직접 카메라 들고 촬영하지 않잖아요. 영화 감독은 그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총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극본을 쓰고 우리 김태호 PD라고 해보세요. 나영석 P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사람이고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은 촬영 감독, 의상 감독, 코디, 그 다음에 물품 준비하는 사람, 소품 그런 사람들을 다 어우러뜨려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항상 촬영 감독하고 그다음 항상 소품팀 협의를 해요.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영화 감독이 촬영 감독한테 어떻게 촬영하는 게 구도가 나오겠어? 하고 협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작업자들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 옛날 우리 철문 이런 거 필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 기준점을 잡고 이 헤라로 문태가면서 요 밑에 커버를 벗겨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쓸어내면서 이렇게 딱 잡죠. 그리고 이 필름은 이런 모서리 각이 되게 중요한데 요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쫙 붙이고 이렇게 모서리 이 부분을 진짜 있는 힘껏 쫙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모서리가 되게 잘 안 붙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쫙 눌러서 마감해주고 접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필름하는 사람들은 이 접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접는다. 그 접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진짜 신경 써서 눌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끝 부분이 항상 많이 들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이것도 제가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다 필름으로 이쪽 변은 도배가 아니고 다 필름이에요. 이렇게 히든도어를 만들었는데 이 도장을 할까 하다가 뭐 필름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죠. 이렇게 다 이제 필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라운드 이쪽에 있는 등박스 이런 것도 이제 필름으로 다 이제 시공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한 건데 이거 피아노 학원인데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분절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 이제 필름을 하기 위해서 그 폭에 맞게끔 라인을 그어준 거긴 하지만 하는 김에 약간의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넣은 거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이쪽은 그냥 당연히 이 라인을 다 넣으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끝났죠? 네네. 제가 오늘 도장하고 필름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뭐 이 한 2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개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현장에서 앞으로 또 실무를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바닥 작업할 때 우리가 작업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한 번은 전체를 한번 싹 한 다음에 이제 네. 세우고 이런 작업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한 번은 가벽을 세운 다음에 이제 작업한 경우에 네네. 보통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아, 저는 이 구조체, 이 가벽이라는 것도 물론 가벽이잖아요. 힘을 받지 않는 벽이긴 하지만 이 공간을 나누는 구획, 이거는 저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구조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구조체를 먼저 하는 게 저는 FM이라고 생각해요. 예. 구조체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죠. 바닥 마감. 왜냐하면 공간에 따라서 이 바닥재가 마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다 한다는 가정하에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디자인은 다 하는 걸로 했지만 협의하다 보니까 여기는 회의실이라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페 타일을 깔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체를 다 깔고 난 다음에 구조체를 세우면 그거는 그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를 먼저 구획을 해놓고 바닥 마감, 벽 마감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봐요. 예,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구조체가 구조체 그 하단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우레탄 도장이니까 유성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에폭시이긴 하지만 이제 뭐 오염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뭐 바닥도 이제 뭐 비닐을 깐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목재로 아예 세워져 있으면 그 목재가 또 혹시나 이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게 맞지만 어쨌든 구조 공간을 먼저 세우고 바닥 마감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디자인 사육 뜻이 궁금해요. 네? 상호명 사육이 무슨 뜻인지. 그 별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 지금 저도 올해 한 8년 됐는데 처음 이제 시작할 때가 우리 이제 큰 애가 6살이었고 둘째가 4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따라서 그냥 한 건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6억 벌 때까지 그리고 46까지. 근데 올해 46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개인적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우리 SD 워커 우리 앨리스 조교님 통해서 제 연락처 받으셔갖고 뭐 전화 주셔도 되니까 제가 충분하게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